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75 늙은이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 삶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것 중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내용입니다. 65세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7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든든한 지침이 될 것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준비한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살아온 우리 세대 아닙니까?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찹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때처럼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많이 희석됐고요. 저는 50대 후반부터 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요.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라는 섭섭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참 편해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도 뭘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벼워요. 명절에 못 온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바쁜데 뭐 어쩌겠어요. 대신 가끔 연락하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 자식들한테 서운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 안 한다고 삐지시고 자주 안 온다고 섭섭해하시고 용돈 안 준다고 속상해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 생각은 하면서도 당장 내 앞가림하기 급급했던 시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받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준비하면서 제 노후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꼬박꼬박 넣어놨고 건강보험도 빠짐없이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장기요양보험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할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가끔 용돈 주면 그냥 고맙게 받고 못 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품위 있는 노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모-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외롭다고 느끼십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슬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눈치 보고 친구들 모임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친척들 경조사 챙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유지하느라 에너지 쓰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말입니다. 저는 60세쯤부터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만나도 될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만나던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좀 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상대방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깊게 지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친구들하고는 아무 부담 없이 만납니다. 밥값 계산하는 것도 번갈아 하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대로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넓게 유지해야 노년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낫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한다는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말입니다. 책 읽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가볍게 하니까 경조사비 부담도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여기저기서 연락 오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챙기고 싶은 사람들 것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지갑도 편합니다. 그리고 모임도 줄였습니다. 나가면 즐거운 모임만 나갑니다.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억지로 가던 모임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정말 필요한 관계가 몇 개나 됩니까? 형식적으로 유지하느라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때입니다. 인간관계를 가볍게 한다는 게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 더 깊이 있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작은 집과 단순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혹시 너무 큰 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하기 힘든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50대 후반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겁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넓은 집이 필요 없더군요. 방도 남아돌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좀 더 버티다가 집값 오르면 팔라고 했습니다. 큰 집이 좋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오면 어쩌려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방 2개짜리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부가 쓰고 하나는 손님방 겸 창고로 쓰면 되니까요. 이사하고 나니까 정말 편해졌습니다. 우선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예전엔 청소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집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관리비도 확 줄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 다 합치면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돈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큰 집 유지하느라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뭔가 고장나도 부담이 덜하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집만 작게 한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건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필요 없는 가구들 다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시원하더군요. 집안이 깔끔해지니까 마음까지 깔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까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요즘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충동 구매 같은 거 안 합니다. 뭔가 사고 싶으면 일주일 정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삽니다. 그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옷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엔 옷장에 옷이 가득했는데 정작 입는 옷은 몇 벌 안 됐습니다. 이제는 계절별로 입을 옷만 딱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아침에 입을 옷 고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단순하게 사니까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큰 집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 하시고 관리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집을 못 줄이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요즘 자식들이 부모 집 받아서 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지금 집을 줄여서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도 현금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작은 집과 단순한 삶,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크고 넓은 게 좋지만 나이 들면 작고 편한 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지출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돈 문제입니다. 얼마나 모아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개인연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는 습관이 그대로면 금방 바닥납니다. 반대로 돈이 좀 적어도 검소하게 살면 오래갑니다. 저는 50대부터 지출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당장 필요 없는 건 안 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카페 가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특별한 날에 외식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커피 마시자고 하면 괜히 쪼잔해 보일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지출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해해 주더군요. 오히려 자기들도 그래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정리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차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주차비 다 합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갑니다. 그 돈이면 택시 타고 다녀도 남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바꿨습니다. 굳이 비싼 요금제 쓸 필요 없더군요. 집에 와이파이 있으니까 데이터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아끼는 건데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중복되는 보험, 불필요한 보험 다 해지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강보험, 암보험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줄이다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썼는데 이제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더 들지만 평소에는 100만 원이면 됩니다. 지출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연금은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게 삶의 질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돈을 쓰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씁니다.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살다가 1년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니까 여행이 더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껴 쓰니까 손주들 생일이나 명절에 용돈 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보면 돈이 많은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는 습관을 못 줄이니까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검소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출 줄이는 습관이 몸에 배니까 돈 걱정이 없는 겁니다. 젊을 때는 버는 게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안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지출 줄이는 습관,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차라도 한잔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저는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한 게 어디입니까? 처음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날씨가 좋으면 한 바퀴 더 돕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합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고 추워도 옷 따뜻하게 입고 걷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 몸이 확 좋아졌습니다. 우선 체중이 줄었습니다. 배 나온 것도 많이 들어갔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혈압약 먹었는데 이제는 안 먹어도 됩니다.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꾸준히 걷다 보니까 근육이 생겨서 오히려 무릎이 튼튼해졌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해서 밤에 잠이 솔솔 옵니다. 예전엔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 베개에 닿기만 하면 바로 잠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고민이 있어도 걷고 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걷기 외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10분 정도 합니다. 몸을 쭉쭉 펴주니까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자주 먹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가끔 친구들 만날 때 한두 잔 정도만 합니다. 물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자주 화장실 가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물 많이 마시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받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검진 받고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하고 없으면 안심하고 지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고 치아 상태도 점검받습니다. 나이 들면 치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가 안 좋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주변에 보면 건강 잃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 무리하게 일하시고 건강 챙기지 않으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아프신 겁니다. 그러면 모아둔 돈도 다 병원비로 나가고 고생만 하십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좀 적어도 건강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진짜 노후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십시오.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많은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건강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건강해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참 많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우울증을 겪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삶의 목적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은퇴 후에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 봤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게 독서였습니다. 젊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책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다가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읽다 보니까 재미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역사책도 읽습니다.
도서관 자주 가서 책도 빌리고 서점에서 책도 삽니다. 책 읽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책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엿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각할 거리가 생깁니다. 머리를 쓰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읽기만 하다가 쓰기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기 쓰듯이 하루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합니다. 글쓰기가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글로 나오면서 정리가 됩니다. 복잡한 마음도 글로 쓰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 그 감정이 떠올라서 좋습니다. 음악 듣는 것도 취미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들을 다시 찾아 듣습니다. 젊었을 때 듣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클래식도 듣습니다. 예전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으니까 좋더군요. 조용히 앉아서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이 참 평화롭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 두고 상추나 고추 같은 거 키웁니다. 매일 물 주고 햇빛 보여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직접 키운 채소로 먹으면 맛이 다릅니다. 주변에 보면 취미 없이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십니다. 그러면 몸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안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취미는 돈 많이 드는 것일 필요 없습니다. 골프나 해외여행 같은 비싼 취미 말고 소박한 취미면 충분합니다.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집에서 음악 듣기 이런 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씨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그래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은퇴 후 삶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손주들도 커서 멀어집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느낍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만나려고 하고 어디든 나가려고 합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도 하고 혼자 카페에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행복한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창의적이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지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자식한테 연락합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주변에 보면 혼자 못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본인도 힘듭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혼밥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여행도 갑니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불편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게 정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7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준비한 것. 두 번째, 인간관계를 가볍게 한 것. 세 번째, 작은 집과 단순한 삶을 선택한 것. 네 번째, 돈보다 지출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둔 것. 다섯 번째,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지킨 것. 여섯 번째,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둔 것. 일곱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된 것. 이 7가지가 제가 은퇴 전에 준비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걱정도 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깊게 지내면 됩니다. 그게 더 행복합니다.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단순하게 사는 게 편합니다. 물건도 줄이고 생활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출 줄이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안 쓰는 게 버는 것보다 쉽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십시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건강이 노후의 진짜 재산입니다. 취미를 만드십시오. 돈 많이 드는 취미 말고 소박한 취미면 됩니다.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취미가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드십시오. 나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준비하시면 은퇴 후 삶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은퇴하면 뭘 하고 살까?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외롭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까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 먹고 따뜻한 차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입니다.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힘든 날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리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힘든 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75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은퇴가 두렵지 않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은퇴 후 삶이 두 번째 청춘이 될 겁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은퇴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고 든든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 얻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외롭지 않게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떳떳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젊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욕심이 줄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내가 뭘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하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은퇴가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0이 넘으면 이제 진짜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딱 7가지가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집 넘겨줬다가 쫓겨나고 친구 보증서 줬다가 전 재산 날리고 황혼의 새 인연 만났다가 노후 자금 통째로 사기당한 실제 사례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살 만큼 살았으니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사업한다고 보증 한 번만 서달라고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분은요. 70이 넘으면 이상하게도 이런 결정들을 참 쉽게 내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미처 모르면서요. 오늘 저는 70 넘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바보짓 7가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제가 직접 만나고 들은 실제 사례들이에요. 듣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은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 7가지를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7번째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에요. 이 영상 보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 재산 진짜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채널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 잘 아시죠? 이웃집 언니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왔잖아요. 이 채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진짜 힘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요.
첫 번째 바보짓은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집이며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자식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해요. 자식이 어려운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것을 줘서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살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래도 시세가 3억은 됐거든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좁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선뜻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너한테 줄게 그게 낫지 뭐 하시면서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넘겨버렸어요. 증여세 좀 아끼려고 가격도 낮춰서 신고했고요. 처음엔 아들 내외가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대요. 밥도 더 자주 먹으러 왔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왔고요. 근데 그게 6개월도 안 갔어요.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40년 넘게 살던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73살에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임대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 올랐는데 그것도 2년이 넘게 기다려야 한대요. 지금 이 할머니 친척집을 전전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연락해도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패턴이 다 비슷해요. 자식 잘 되라고 집을 넘겼는데 그 자식이 의도치 않게 그 집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넘어간 집은 법적으로 부모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 증여나 명예 이전 관련해서 자녀와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부모가 이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물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재산을 되돌리려면 강박에 의한 증여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유가 입증돼야 하거든요. 자식한테 재산 넘겨주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넘겨버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최소한 내가 사는 집 하나만큼은 절대 살아있을 때 넘기지 마세요. 집을 넘긴다면 반드시 공증받은 거주 보장 계약을 먼저 해두거나 사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미리 써두세요. 아니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택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큰돈 앞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짓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연대보증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70 넘으신 분들, 특히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하면서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도장 하나가 남은 노후를 통째로 날려버려요. 부산에 사시는 75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서 퇴직금이랑 예금을 합쳐서 2억 5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음식점을 연다면서 은행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친구가 내가 직접 다 갚을 거니까 형은 이름만 빌려줘 했대요. 그 말을 믿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50년 우정이었는데. 그런데 음식점이 1년도 안 돼서 망했고 친구는 잠적해버렸어요. 은행은 보증인인 김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전액을 청구했고
결국 이분 통장에 있던 돈 5천만 원이 그대로 빠져나갔어요. 5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친구한테 연락도 안 되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미 친구는 재산이 없는 상태라 받아낼 수도 없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해요. 돈이 아까운 것보다 50년 친구한테 그런 일을 당한 배신감이 더 컸대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친구나 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보증을 서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 대출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이런 말 들으면 거절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자녀라고 예외가 없어요. 자녀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부모한테 돌아와요. 70이 넘으면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요. 자식이 부탁해도 안 돼요. 거절하는 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자식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형편이 안 된다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보증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70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도 이 영상 본 값어치가 충분해요. 세 번째 바보짓은요. 노후 자금을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은행 금리로는 답이 없다고. 맞아요.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투자 사기 피해. 이게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자 금융 피해 금액이 2023년 한 해에만 수조 원에 달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몰빵 투자 피해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연 20% 수익 보장입니다. 이런 말에 혹해서 퇴직금 전부를, 집 팔아서 받은 돈 전부를 한 곳에 다 넣었다가 날리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71살 최할머니는 퇴직한 남편의 퇴직금 4억 원을 어느 투자회사에 통째로 맡겼어요. 원금 보장에 연 15% 수익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진짜로 이자가 들어왔어요. 3개월 동안이요. 그래서 더 믿었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소개까지 했어요. 근데 넉 달째 되던 달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도 사라졌고요. 4억 원 통째로 날렸어요. 남편이 30년 다니면서 번 돈이었어요. 이 할머니 그 이후로 한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눈 감으면 그 돈이 자꾸 아른거린다고요. 그런데 이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요즘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심지어 동창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투자 권유가 들어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접근해서 먼저 소액으로 수익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돼지도살 사기라고 불러요. 돼지를 살찌워서 잡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만들고 나서 크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나는 그런 거 안 걸리겠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최할머니도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사기꾼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노인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믿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노후 자금은 절대 한 곳에 몰지 마세요. 분산이 답이에요. 예금, 채권, 소액 분산 투자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서 넣으세요. 그리고 연 1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곳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고 보장 없는 게 투자예요. 혹시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1300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70 넘으면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아는 척하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금융기관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는 금융상품 중에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귀찮더라도 그게 수천만 원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바보짓. 이건 좀 다른 종류예요. 건강을 과신하고 검진을 미루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검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70이 넘으면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도 나이 들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암이에요. 특히 대장암, 위암, 폐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요.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암 진단을 받는 환자 중에서 70대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70대 암 환자 중에서 조기 발견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왜냐고요? 검진을 덜 받아서예요. 몸이 좀 이상해도 이 나이에 뭐라고 병원을 미루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72살 남성분인데 변비가 좀 있고 가끔 혈변이 있었대요. 근데 치질인가 보다 하고 2년을 그냥 지냈어요. 결국 검진을 받았더니 대장암 3기라서 수술을 했는데 이미 진행된 이후라 치료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조기에 발견했다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해결했을 수도 있는 거를요. 치료비도 고통도 회복기간도 훨씬 줄었을 텐데. 또 다른 분은 70살 여성분이었는데 가슴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폐경 이후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3년을 지냈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몰라요.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건강검진 여러분 다 받고 계세요? 만 70세 이상은 매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암 검진도 포함돼 있고요. 이거 안 받는 게 진짜 바보짓이에요. 돈 한 푼 안 드는데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통보 문자나 우편이 오면 반드시 챙기세요. 모르겠으면 공단 대표번호 153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면서 몸 어딘가 이상하다 싶으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70 넘으면 골든타임이 정말 짧아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무엇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도 꼭 관리하셔야 해요. 심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약이 귀찮다고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채널 하면서 받은 사연 중에 남편이 고혈압 약을 마음대로 끊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은 지금 당장 챙기셔야 해요. 걷기 운동도 빠뜨릴 수 없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가까운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해요. 몸이 건강해야 노후가 즐겁고 노후가 즐거워야 자식도 편한 거예요. 5번째 바보짓은 지인이나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 돈은 주는 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70이 넘으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 이런 상황이 꼭 한두 번은 생겨요.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어렵다면서 몇백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한다든지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로 갚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그 돈을 기다리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70살 박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8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이 2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박 할머니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상태였으니까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끊겼고 돈도 못 받았고 자식한테는 민망하고 삼중으로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인 사이에 차용증 쓰자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법적으로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줬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70이 넘으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의 소액이라면 그냥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거절하셔야 해요. 나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실제로 형편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빌려주면 내 노후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미안하다는 말 듣는 게 나중에 돈 못 받고 관계까지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안 빌려줬다가 평생 마음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곁에 있어줄까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의 노후가 먼저예요. 6번째 바보짓은요. 자녀의 빚을 노후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하는 마음, 부모라면 다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녀가 빚을 진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사업 실패 때문인지, 과소비 때문인지, 아니면 투자 실패 때문인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빚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빚이 생겨요. 부모가 갚아줘도 얼마 안 지나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부모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72살 정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 아들이 30대 후반인데 코로나 때 식당을 열었다가 망해서 빚이 3천만 원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 중에서 3천만 원을 선뜻 내줬어요. 자식 빚이 있는데 그냥 두고 어떻게 잠이 와. 근데 2년 뒤에 아들이 또 빚이 생겼어요. 이번엔 카드 빚이 2천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또 도와줬어요. 3년 사이에 5천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할아버지한테 남은 건 2천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뤘어요. 결국 나중에 더 악화돼서 더 큰 비용이 들었고요. 허리가 망가지고 나서야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회복도 훨씬 힘들었대요. 제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분이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아파도 말을 못했다고 하신 거였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수술을 미루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자녀는 젊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70이 넘은 우리는 한번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다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식을 돕고 싶다면 그 돈이 내 생활을 절대로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야 해요. 그리고 자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노후가 먼저야. 나 쓰러지면 너한테도 짐이 돼. 이게 사실이에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자식도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빚 문제로 너무 힘들다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제도를 알려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법원에 개인 회생제도도 있고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부모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자녀가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돈을 대줘버리면 자녀가 이런 제도를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해요. 이 6번째 이야기, 사실 말씀드리기가 제일 조심스러웠어요. 자식 이야기라서요. 근데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식한테 필요할 때 도움이 되려면 내가 먼저 든든해야 해요. 노후 자금은 여러분 생명줄이에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바보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라고요. 바로 황혼 로맨스, 새로운 인연의 재산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황혼 사기, 황혼 로맨스 사기. 이게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70대 어르신들,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특히 온라인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줘요. 오랜만에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고 설레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돈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소액이에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74살 이 할아버지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2년 만에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어요. 상대방은 외국에 있는 한국 교포라고 했어요. 매일 연락했고 목소리도 들었고 영상 통화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쯤 상대방이 사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묶여 있다면서 5천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가 한국 오면 다 갚을게라고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상통화도 AI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대요.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바꾸는 기술을 쓴 거고요. 할아버지가 속은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만든 함정에 빠진 거예요. 경찰청 자료를 보면 황혼 로맨스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한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에요. 피해 금액도 평균이 수천만 원이고 심한 경우엔 억대가 넘어가요. 이분들이 순진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심리 조작 앞에선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황혼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해요. 새로 만난 분과 결혼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결혼과 재산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재혼 후에 새 배우자한테 재산을 모두 이전하거나 유언장을 새로 써서 전 재산을 새 배우자한테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달라지거나 사별하는 경우에 자녀들과 심각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재산 관리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재혼 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재산 분리와 관련된 계약을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새로운 인연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에요. 황혼에도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새로운 인연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아무리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도 직접 만나서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돈 10,000원도 주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사기예요. 예외 없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라면 자녀나 가까운 사람한테 꼭 먼저 이야기하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이 나쁜 거니까요. 자, 이렇게 7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7가지 바보짓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마음이 앞서서 한 일들이에요. 자식 잘 되라는 마음, 친구 돕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70이 넘으면 마음만큼 머리도 같이 써야 해요.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요. 이 나이가 되면 잘못된 결정을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성이 고집이나 인색함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사람이 있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 돈이 오가는 결정이라면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는 132예요. 금융 관련이면 금융감독원 1300이에요. 이 두 번호 핸드폰에 꼭 저장해 두세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법률 교육 같은 거 많이 해요. 무료로요. 시간 되시면 꼭 참가해 보세요. 거기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예요. 혼자 집에서만 계시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셔야 해요. 물론 저희 채널도 계속 봐주시고요. 70이 넘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인생은 다 왔나 하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0 이후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실수로 흔들리게 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후.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노후예요. 그리고 그 노후를 지키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이에요. 오늘 7가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살아있을 때 진밀히 넘기지 마세요. 보증은 어떤 이유에서도 서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분산해서 지키세요. 건강검진은 빠지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인한테 큰돈 빌려주지 마세요. 자녀 빚은 내 노후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에게 돈은 절대 주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단단해져요. 이게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주변에 70 넘으신 부모님이나 친척분,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살면 안 되는 동네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령자 주거 선택,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